한국인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동아시아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나라는 한국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 사람들만의 놀라운 사실에 영국 BBC 방송국 PD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BBC 프로듀서 이사벨 그레이입니다. 32살의 국제문화 컨텐츠 제작자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문화 컨텐츠학을 전공했죠. 오늘은 제가 최근 경험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런던의 거리를 걷다 보면 요즘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답니다.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길을 걷다가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의 K-팝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 중독성 있는 노래의 출처를 찾아볼 정도로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요즘 K-팝은 젊은 10대, 20대 사이에서 가장 핫한 트렌디한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았더라고요. 거리 곳곳에서 K-팝 음악이 울려 퍼지고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런던 중심가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켜본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0대 소녀들이 모여 앉아 K-팝 아이돌의 안무를 연습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열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한식의 인기도 놀라웠죠. 런던의 식당가에서 한식 레스토랑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항상 긴 줄이 늘어서 있더라고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들이 이제는 런던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메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한식당 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K-팝 메들리를 들으면서 불고기를 먹겠다는 손님들이 늘고 있어요. 한국 음악과 음식의 조합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며 한국 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내며 인기를 얻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국의 대형 백화점에서도 한류의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 화장품 매장 직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아이돌이 사용한다는 스킨케어 제품이 가장 잘 팔려요. 고객들이 한국 연예인처럼 되고 싶다며 제품을 구매해 가세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힘이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음악, 드라마, 음식, 뷰티 문화 속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함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죠. 제가 속한 BBC 다큐멘터리 팀에서는 최근 글로벌 문화혁명, 21세기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 현상을 다루게 되었는데 그중 한국의 문화 산업이 주요 주제로 선정되었죠. 특히 우리 팀은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심도 있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 프로듀서로 선정되어 직접 한국을 방문해 현장 취재를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한류의 표면적인 인기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스템,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 그리고 한국인들의 열정과 노력 등을 직접 취재하고 싶었죠. 또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지도 중요한 취재 포인트였어요. 이를 위해 전통 한옥마을부터 최첨단 K-팝 댄스 학원까지 다양한 장소들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국 문화의 글로벌한 성공 비결을 밝혀내고 이것이 세계 문화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였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를 좀 해봤어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분단 국가이면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나라.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문화 강국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런던의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곳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영국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한 학생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K-팝을 들으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노래 가사를 이해하는 순간의 즐거움이 정말 커요. 그의 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힘이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음악, 드라마, 음식, 뷰티 문화 속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함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죠. 단순히 표면적인 인기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본질과 그것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방문을 결심하게 된 거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아시아의 변화하는 모습을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중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중국은 아시아의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고
한국과의 비교를 위해서도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했죠. 또한 당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러 사회적 변화들이 제 관심을 끌었답니다. 저는 중국의 현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2주간의 짧은 여정을 계획했어요.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부터 도시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현지 주민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외국인 기자는 필요 없다. 우리 내부 문제를 왜 취재하느냐는 식의 반응이었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저를 향해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 피해 상황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 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관련 단체가 SNS를 통해 저의 위치를 공개하고 외국인 기자들은 허난성을 떠나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퍼뜨린 것이었죠. 순식간에 저는 위험에 노출되었어요. 이 사건 이후 저는 중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정부의 감시를 피해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들, 위험을 무릅쓰고 외국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와 의지가 제게 큰 힘이 되었죠. 저는 베이징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반쯤 지어진 채 멈춰버린 고층 건물들, 쓸쓸히 서 있는 크레인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여기에 집을 샀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사가 멈췄고 우리의 돈은 공중에 떠 있는 거나 다름없죠. 한때 활기 넘치던 거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가 도시를 분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이 시기에 저는 중국의 심각한 부동산 침체 상황에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반쯤 지어진 채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특히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와 관련된 시위 현장을 취재하면서 중산층 투자자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모은 돈을 집에 투자했는데 이제 그 돈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신화 뒤에 숨겨진 불안정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저는 한 대학 캠퍼스 근처에서 작은 시위를 목격했어요. 청년들이 모여 일자리 부족과 주거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절박했어요. 우리에게 미래를 달라. 집값을 낮춰라. 그리고 취재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작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중 갑자기 경찰들이 다가와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제 여권과 취재 허가증을 요구했죠. 저는 BBC 기자입니다. 합법적인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어요. 결국 저는 그들과 함께 근처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저는 취재 목적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했어요. 왜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려 하느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느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죠. 다행히 BBC 측의 빠른 대응으로 상황이 해결되었지만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중국에서의 취재에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남은 이틀 동안은 주로 일반 시민들과의 대화나 거리의 모습을 관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직접적인 시위 현장 취재는 피하고 대신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내려 노력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국에서의 언론 활동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몸소 깨달았어요. 2주간의 중국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불안과 불만,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으로 향합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중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안고 저는 다음 목적지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중국에서의 긴장된 2주를 보낸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으로 가는 길이 마치 탈출처럼 느껴졌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현대적인 디자인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먼저 감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언어의 장벽도 실감했죠. 한글로 된 안내판들을 보며 잠시 당황했지만 곧 영어 안내도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 정류장에서 제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택시 기사님께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명동으로 가주실 수 있나요? 기사님의 영어 실력에 안도하며 저는 대화를 이어갔어요. 정말 영어를 잘하시네요. 너무 기쁩니다. 한국에 처음 왔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많이 긴장했어요. 그러자 기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좀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막 다시 설명하려는 찰나 옆 택시를 기다리던 젊은 남성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실례합니다. 우연히 들었는데요. 이분이 기사님의 영어 실력을 칭찬하시면서 언어 장벽이 없어서 안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저는 놀라서 그 젊은이를 바라봤어요. 와, 영어가 정말 훌륭하시네요. 혹시 영국에서 오셨나요? 그 젊은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다만 런던에서 몇 년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현지 표현을 좀 배웠죠. 이 경험은 제게 한국 사회의 개방성과 국제화 수준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인상이었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 날 저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멎는 듯한 경험을 했어요. 현대적인 도시 한복판에 이런 전통 마을이 보존되어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본 한옥들은 그야말로 예술 작품 같았어요. 기와 지붕의 우아한 곡선, 나무로 만든 문의 세밀한 패턴, 마당의 조경.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옥 체험관에 들어가 보니 구조와 배치가 현대 건축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마당을 중심으로 한 배치, 온돌 시스템,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이건 분명 한국만의 독특한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가이드분께 물어보니 한옥은 한반도의 기후와 지형에 맞게 발전한 고유의 건축 양식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갖추면서도 전통적인 구조와 분위기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LED 조명이 한지로 덮인 창문을 은은하게 밝히고 에어컨이 나무 기둥 사이에 조화롭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다음으로 찾은 곳은 남대문 시장이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전통 음식점 옆에 자리 잡은 스타벅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젊은이들. 이 모든 것들이 제 카메라에 담겼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장 한켠에서 만난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5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떡을 팔고 계셨는데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어디서 왔어요? 한국 음식 좋아해요? 라고 물으셨죠. 그리고는 제게 따뜻한 떡을 하나 건네주셨어요. 이런 소소한 친절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K-팝 문화도 빼놓을 수 없죠. 한 아이돌 그룹의 연습실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의 엄청난 노력과 열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15시간 이상 연습하는 모습,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한국이 세계 문화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즐겁게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그리고 러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한국인들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이었어요.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함께 웃고 즐기는 그들의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엿볼 수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개방적이고 환대하는 문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경험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취재를 할 수 있었어요. 이런 대비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앞으로의 다큐멘터리 제작에 중요한 영감이 되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항상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두려움 대신 여기서는 희망과 가능성을 볼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취재가 후반에 접어들 무렵 저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저 한국의 역사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서 방문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전시실을 둘러보던 중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유엔군 참전 코너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군의 참전 기록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영국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충격과 동시에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전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영국의 참전 규모와 역할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당시 함상 전투기 시파이어와 파이어플라이 수십 대가 HMS 트라이엄프 해군 기함의 갑판에서 출격하며 영국의 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을 읽으며 저는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참전 규모였어요.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8만여 명의 영국 육해공군 장병들이 공산군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웠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8만 명이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그중 수천 명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글로스터 대대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1951년 임진강 전투에서 중국군의 대규모 공세에 맞서 끝까지 저항했던 영국 군인들의 용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서울이 다시 함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시관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 전쟁이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국제적인 사건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한영 관계가 이런 역사적 배경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이 경험은 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히 한국의 현대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그 문화의 뿌리와 역사적 맥락, 그리고 미래로의 도약을 모두 담아내고 싶어졌거든요. 다음 날 저는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평화로운 시위 현장을 목격했는데 이는 제가 중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고 경찰은 그저 질서 유지를 위해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이런 광경은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LG전자의 기술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의 놀라운 융합을 목격했어요. 조선시대의 궁중 의례를 기록한 의궤가 첨단 기술과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것을 보았거든요. LG전자의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와 시그니처 올레드 TV를 통해 구현된 의궤의 모습은 마치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K-팝과 김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과 현대, 정과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였어요.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세계에 전하고 싶어요. 한국의 아름다움, 그 역사의 깊이,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말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남산타워를 찾았어요. 해질 무렵 타워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한옥의 기와지붕이 어우러진 풍경,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의 모습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중국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경험과 한국에서 느낀 자유로움이 대비되며 제 마음속에서 교차했어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위해 저는 이렇게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첨단 기술의 혁신과 함께 오랜 문화적 가치를 소중히 지키고 있죠. 개방성과 역동성은 이 나라의 큰 강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생긴 사회적 문제들도 직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러한 도전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인권 존중에 있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언젠가 중국도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의 복잡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인권,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카메라를 내리며 저는 깊은 안도감과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 여정은 제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세계와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영국 BBC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이사벨 씨가 한국에 방문해 많은 영감과 감동을 얻고 가게 되어 뿌듯한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더하면 좋을지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